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25 표준화 전략 맵 디지털 컨텐츠 분과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윤경로 교수입니다. 어, 표준화 전략 맵 버전 2025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버전 2025 지금 2024년도인데 왜 버전 2025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표준화 전략 맵은 지금 현재 순간에 내년도부터 이제 예측을 하면서 어, 만들어지는 전략 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또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기획한다거나 뭔가 계획을 할 때 디지털 컨텐츠 기술이나 표준에 관해서 계획을 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표준화 전략맵 디지털 컨텐츠에 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국내 현황,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과 현황을 분석을 하고 국내에서 표준화를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컨텐츠의 정의,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컨텐츠란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으로 정의하며 디지털 컨텐츠 기술이란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가시화, 사용자 인터랙션,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말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방송 미디어 분야는 별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디지털 컨텐츠란 하고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컨텐츠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인데 그러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되는 자료, 정보 중에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 정보 등을 전부 다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디지털 컨텐츠 기술이란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가시화, 사용자 인터랙션,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IITP의 디지털 컨텐츠 기술 로드맵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IITP의 기술 로드맵이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를 네 분야로 나누고 있거든요. 생성, 가시화, 인터랙션, 그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넷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넷으로 나눈 것입니다. 단 방송 미디어 분야는 별도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컨텐츠 분야 자체가 굉장히 넓고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안에 방송 콘텐츠, 미디어 이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방송 미디어 분야가 또 나름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따로 떼어서 우리 방송 미디어 분과에서 따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컨텐츠 분과에서는 이 방송 미디어에 해당되는 분야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개념도를 보시면 이 개념도 컨텐츠 생성 쪽에도 미디어 부호화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컨텐츠 서비스에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야는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개념도에는 집어넣어 놓았지만 우리 디지털 컨텐츠 로드맵에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념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중앙에
중앙에 이제 컨텐츠 스토리지, 컨텐츠 서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왼편에 보면 컨텐츠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그 기술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컨텐츠 생성에 관련된 기술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가시화에 대한 기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텐츠 서버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측에 있는 컨텐츠 서비스, 그래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플랫폼들이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컨텐츠 인터랙션으로 넘어가게 되죠. 컨텐츠 인터랙션은 이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그리고 제공해 주는 것을 컨텐츠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컨텐츠와 인터랙션을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기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수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컨텐츠 가시화를 보면 어떤 것은 시각화, 어떤 것은 가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시각을 통해서 제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각화라고 하였고요. 꼭 시각화가 아니고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가시화라고 해서 좀 일반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국내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왜 이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기술 개발 또 표준화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컨텐츠 생성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확장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 생성 기술하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상당 부분 외산 도구에 의존하고 있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의 격차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용자 인터랙션 부분을 또 좀 보면, 미국은 2022년에 NSF,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죠. NSF 산하에 기술 혁신국을 설치하고 10대 핵심 기술 영역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몰입형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몰입형 기술에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 수단으로 빠른 제스처 인식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있고요. 컨텐츠 가시화 부분을 보면 3차원 정보를 가시화하는 기술, 이런 것이 이제 라이트 필드라든가 홀로그램이라든가 다초점 기술, 또 다중평면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 기반의 3차원 정보 제공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가시화 기술, 또 새로운 적용 분야가 나올 때마다 관련 표준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보면 사실 굉장히 이게 지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요. 또 이종 서비스 플랫폼 사이의 자원 이동 공유의 필요성도 중요하고, 또 서비스 형식에 있어서 탄소 배출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딜레이, 전체적인 지연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 올해 발표한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쭉 과거와 미래 전망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장률 자체는 2020년, 21년이 피크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감소, 앞으로도 예상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0년, 21년은 18%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료가 2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제 성장률 12%까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자료가 되는데,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2027년에 9.8%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성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규모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컨텐츠 산업 동향 분석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국내 산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고, 분야별로 뭐 출판 뭐 이런 분야가 크긴 하죠. 게임, 영화, 그리고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대비해서 약 14% 국내 시장이 증가했다고 보고요.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22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2023년도에 증가율이 2.5% 정도 더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 2023년도 전체 상반기 규모는 지금 제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큰 액수예요.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약 70조 정도 단위가 되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요 국가들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도 개선하고 R&D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 미국은 세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부흥하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력 개발 강화라든가, 또 AI 산출물을 포함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세금 공제를 해준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컨텐츠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산업을 미래 산업이다,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산업이라고 보고 디지털 경제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또 이렇게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롤링 플랜 2023에서 메타버스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차세대 기술 주도권 선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도 전략들을 만들고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컨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 투명성 제공,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반적인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한 총리실 주도로 메타버스 관련 입법, 또 규제, 뭐 이런 거에 관한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각부라든가 경제산업성 등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이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거에 따른 가치 창출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술과 표준 수준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위에 게 이제 기술 수준이죠. 기술 수준은 여기 지금 5% 차이가 날 때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주요국 상대에서 기술 수준을 보면 미국을 이제 가장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 버전 2024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이 좀 기술 수준이 비슷하고 중국이 한 6개월 정도 처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이제 바뀐 부분이 중국과 유럽이 굉장히
따라잡았다. 미국 기술을 상당 부분.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비슷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유럽에 한 6개월 정도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기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생성형 AI 또 인공지능 기반한 기술들이 디지털 컨텐츠 쪽에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쪽 부분이 중국, 유럽이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쪽에 그럼 유럽에 누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럽은 사실은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언페어하기도 해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부호화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독일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영국 그리고 또 부호화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핀란드 나 뭐 스웨덴의 이제 노키아, 에릭슨 이런 부분도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언페어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묶어놓고 보면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표준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약진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금 답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표준 걸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또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표준을 장악을 하려고 물량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견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무대에 가보면 미국과 중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일본하고 유럽은 조금 이제 미국의 편을 들면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기술이 이제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라는 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사실 2012년, 13년 이때까지 이제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 출원 건수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 기점을 해가지고 중국이 치고 올라와가서 미국과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역전되는 것이 2012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1위, 그 다음에 이제 1위를 하고 있다가 중국한테 완전히 역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국, 일본, 유럽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좀 공개가 이 22년, 23년, 24년도에 출원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최근 출원한 것들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21년 데이터까지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수컷 출원 특허를 출원한 기관별로 보면 주요 출원인 통계인데 이걸 봐도 그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4년, 16년 이때는 소니 뭐 같은 일본 회사도 이렇게 탑에 올라와 있었고요. 삼성전자 어느 정도 중간쯤 보이고 있다가 17년, 19년에는 삼성전자가 1위였어요. 그리고 소니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때 이제 텐센트 같은 중국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20년, 22년 되니까, 바이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두가 갑자기 뉴인데, 넘버 2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올라와 있는 거에, 여기 지금, 네티즈, 항저우 네트워크라고 하는 중국 회사죠. 여기가 이제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10위권 안에. 화웨이도 그렇고요. 알리바바가 있고, 이런 중국 회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서도 중국이 굉장히 세계 시장에서 지금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준화 추진 전략에서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미래형 콘텐츠 소비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반 기술 표준화 추진하고 메타버스 상호 운영성 표준 기술 확보, 26년에는 신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 특허를 선점하자. 27년에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선도적인 개발을 통해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표준 선도를 통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을 보면 크게 네 가지. 그래서 메타버스 상용화를 위한 상호 운영성, 영상 및 오감 미디어 표준을 선도하고 데이터 정보 및 홀로그래픽 시각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며 컨텐츠 사용자의 인터랙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동작 인식 및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형 디지털 컨텐츠 소비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표준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런 토픽을 위해서 또 이제 디테일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전략들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 표준화 표준 전략을 보면 이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대학들 그리고 산업체 연구기관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 TTA 산하의 PG들 그리고 국제 표준을 대응하는 전문위원회들 또 ICT 표준화 포럼 등을 통해서 국내 표준화 활동을 하고 역량을 키우고 또 기술들을 성숙시켜서 국제 표준으로 들고 나가고 또 이런 국내 표준화 활동을 통한 전문가 지원을 통해서 국제 표준화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국내 표준 기구들 위원회들과 국제 표준화 기구들과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 표준화 항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몇 개를 골라놨는데요. 16개 정도를 골라놨습니다. 중점 표준화 항목들을. 그래서 이 6개를 이제 넷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술 선점 전략, 시장 선도 전략, 신기술 협력 전략, 시장 지속 전략 이렇게 넷으로 크게 나누어 놓았고요.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유사 표준의 성숙도가 낮은 쪽은 신기술에 속하게 되고요. 유사 표준의 성숙도가 높은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선도 또는 시장 지속 전략을 잡게 됩니다. 또 표준화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화 역량이 좀 낮은 분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신기술인데 이제 해외의 다른 경쟁 업체나 경쟁 기관들, 경쟁 국가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우리의 표준화 전략이 역량이 높다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신기술을 우리가 선점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선행 기술이 있고 병행이 있고 후행이 있습니다. 선행은 표준화가 선행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이 따라오는 이런 분야인데 현재는 우리가 선정한 중점 항목들에는 선행은 없고요. 많은 대부분이 병행입니다. 표준화와 기술 개발을 같이 추진을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기술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병행은. 그리고 표준 쪽에서도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후행은 이제 선 기술 개발 후 표준화. 그래서 기술은 앞서가고 있는데 표준이 아직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 개발부터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를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후행으로는 지금 한 3가지 후각 진단 검사 요구사항 표준이라든가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또 이쪽 밑에 보면 생체 센서 데이터 기반 인터랙션 개념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등이 이제 후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병행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이 ICT 표준화 전략은
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주도를 해서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을 개발하고 그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 R&D 사업 성과가 되도록 또 그 R&D 사업의 표준 성과 창출을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이 ICT 표준화 전략을 지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